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말씀들 내용들이 이게 약간 그 강조점들이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작 지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약간 다른 공간에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은 이해를 좀 더 많이 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여하튼 두서없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딱 어느 곳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발언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두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아까 최영 소장님께서 느닷없이 손을 드셔가지고 난 할 말 있다 강경하게 이렇게 손을 드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민주노총 초창기에 지역본부 지구협의회 사무국 차장을 했고 그 다음에 당활동으로 넘어오면서 지역에서 출마를 두 번 하고 그 속에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문제, 여성단체 이런 걸 쭉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말씀드리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서 물론 중앙 단위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지만 지역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뿌리내릴 건가, 지역의 노동 정치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는 데 핵심적인 저는 독점이나 단위가 민주노총 지역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시군 단위 협의회, 왜냐하면 민주노총 지역 조직은 연맹의 산하 지구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다양한 업종에 소재해 있는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조직의 역할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한축으로는 또 정치사업의 역할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을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단위다. 그리고 많이 지역의 정치,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지역 의제와 관련해서 만나는 단위다. 그래서 지역 정치 활동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후에 지역의 노동자 정치를 뿌리내릴 건가를 사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정당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분한 실장님 자료에도 좀 나왔는데 울산에서의 지역 정치 실패, 그러니까 노동 정치에 기반해서 지역 정치에 진출한 게 울산인데 그리고 시의회부터 지방 행정기구까지의 권력을 다 장악했는데 울산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제 지역의 진보정치가 뭐냐를 이론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하고 또 배우고 접하면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걸 울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게 우리가 노동정치를 실패한 가장 큰 되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진보정당에서 잘 몰랐던 것 같고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런 거점 지역이 있다면 당은 당대로 노동운동 진영대로 핵심 활동가든 자원을 그로 다 파견해서 한 지자체나 지역을 실제 바꿔냈을 때 지역의 진보적 노동운동이 정당운동을 결합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역의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일상과 삶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이나 재발에 어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좀 보여줬어야겠다. 그게 그 자료에서 얘기하는 교육감이나 서울시장 사례를 들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 아까 이제 분당이면 노동정치가 몰락해서 저는 노동정치가 몰락해서 분당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후반부에 하면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이렇게 보면 한 단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지침 내리는 대로 다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보고 근데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기업에 갇혀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노조 같은 경우는 지역의 그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지역 고용 문제와의 결합시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단위노조 내에서 그 신용 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매개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아예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 노동정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든 그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하고 그리고 그 연맹과 그다음에 정당 이런 게 다각적으로 저는 그게 이제 현장분해든 지역분해든 다각적으로 그 그러니까 삶이나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이 그러니까 그 조직이 연맹이나 상급 조직이 건강하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위노조를 뚫고서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그리고 중앙집중화되고 획일화된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굉장히 강했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 판단도 자기의 고객과 가치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급 조직이 지침 대로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역의 그 청소용역, 환경영원 노동자들을 하고 지역 그 청소용역 지방 지자체가 하는 그 청소용역 위탁 문제나 행정비리 문제를 같이 대응하자고 했을 때 완전 이제 그 사업주 입장으로 노조가 대단하게 되고 이랬던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그 중앙집중화를 한편으로는 전국적 투쟁을 하기에는 노조에서 되게 용이해서 그렇게 짜긴 했는데 노동자들이 바닥에서 자기가 제대로 주체적인 가치나 판단,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어떤 때 굉장히 장애로 작용해서 이걸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조직 운영이나 투쟁 과정에서 되게 고민해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딱 끝나실 때쯤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가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이런 게 지금 나타난 현상 쟁점 토론의 내용이 민주노동당 초기에 그대로 문제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당헌을 제정할 때 민주노동 초기 당헌을 제정할 때 조직 부분에서 처음에는 지역분해, 현장분해, 특별분해를 동렬로 평면을 이렇게 배치했었어요. 똑같이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분해가 유독이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현장분해를 하나의 공식분해로 두어야 될 건지 만회를 볼 건지라고 해갖고 논란 끝에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분해를 중심으로 하고 현장분해와 특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논의가 어떤 거였냐면 그 논의할 때 현장에서 현장분해를 두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흐름이 있었고 하나 현장분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거는 현장을 장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 단위는 현장분해를 두자고 그랬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단위는 현장분해를 봉사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저는 천안에서 그 지구당 위원장을 오래 했어요. 천안은 기초의원 선거별로 100% 지역분해를 편성했어요. 이건 진짜 천안을 보고 보자. 한 1000여 명 당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주 인근에 있는 도는 틀리면 경기도의 그 평택 지역은 철저하게 현장분해를 다 했어요. 만두부터 쌍용까지 현장으로 다 돼 있어서 그래서 같이 출마했으면서 천안은 지역분해가 다 운영해가고 지역별 분해 활동 계속했고 평택은 이제 그 현장분해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묘한 거는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 서로 그 평택위원장하고 천안하고 서로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천안선은 지역분해 내에서 현장분해 요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현장이 자꾸 멀어진다 이거예요. 현장에 나온 동지들이. 그러고 평택에 있는 동지들은 어떤 거냐면 현장 분해를 해당하는 게 현장에 팍팍한 거야. 예를 들어 집행부가 동의하면은 수월하게 돌아가는데 집행부 어용부용 해버리면 바로 권력 투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안착이 안 되는 현장분해.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나가자 또 이렇게 해서 교차됐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노조와 당이 이제 서로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 거지요.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당이
현당 투쟁에 대한 부담을 주잖아요, 자꾸. 그럼 연대 투쟁을 부지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연대 투쟁이 사실은 할 게 없었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노조 쪽에서는 돈 내고 못 냈는데 연대 투쟁 안 한다. 뭐 이런 계속 불만이 생기게 되고, 지역에서는 현장에 들어가면 지역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또 이런 푸념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이제 현장 분야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현장에서 그냥 현장 권력으로 동화돼 버리거나 이런 상태가 되고 이제 당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선거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생각을 해봐도 다시 이제 현장 분야 등을 논의할 때 조직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장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또 공장 바깥에 현장 노동자들의 자기 과제를 바깥에서 권력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서로 주장을 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했었던 얘기보다 진도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저는 고민이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노동정치, 노동자 정치력화라고 할 경우에는 노동계급이 해결해야 될 과제, 의제가 뭔지 이 의제를 당을 가지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같이 당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의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 논의가 돼야지 조직 논의를 하면은 아마 지금 답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도 그랬었어요. 잠깐만요. 홍원표 동료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노동 의제, 그러니까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한 그 정당으로서 노동자들이 어떤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세상, 의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말씀을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해법을 내기 어려울 거다. 그 얘기를 사실은 좀 전에 그래서 김수현 부장님은 신희철 시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당의 성격이랄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뭐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이 뭘 할 거냐 이 당이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거냐 어떤 걸 이렇게 치고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노동자 정치력화에 모였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 정당을 노동자당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노동당이다, 그러니까 진보 무슨 당 이런 건 아니고 노동자당이다, 노동 무슨 당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더 변혁적인 이름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변혁 정당 얘기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토론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홍원표 동지가 다른 투자 이게 점점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 거는 이게 현장과 지역이 대립된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것들이 갖는 의미가 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 안의 이슈와 공장 밖의 이슈가 대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정치는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면 맞고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나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되고 그 우리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들이 저는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면서 지금 이게 이제 단순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비정규직은 제가 볼 땐 정교조하고 같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럼 정교조하고 합쳐야죠. 조직적으로. 근데 웃긴 거는 정교조 조합원과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만나지도 않아요. 서로 잘 모르죠. 이게 노조가 잘 됐다면 다른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MBC 파업했죠, 얼마 전에. 지금 작가들 파업을 하는 싸우고 있어요. 둘 다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시기에 싸우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역과 대립이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가 점점 넓어지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점점 넓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장 분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합 질서를 그대로 포개놓으면서 방기했던 거 아닌가. 이게 현장에 그 노동자들이 주체화돼야 된다는 것, 문제가 시작했지만 방기했던 것들 아닌가. 차라리 바깥을 끄집어냈으면 같은 당협에서 만났으면 뭐 XX 고등학교의 선생님과 XX 고등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현장 분해라고 해놓고 칸막이 친 거를 방기했던 건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인데, 이게 이제 그 신지혁 부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지역 예산 이런 건 물론 예산까지 넓어져야겠죠. 인식이 점점 넓어져야 당장 그런 게 아니라 노조가 기업별로 점점 이렇게 자기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그 질서에 흔들 수 있는, 뭐, 이 의식적인 투쟁만이 아니라 그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조직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거에서 현장 분해라는 건 그 문제의식은 좋았지만,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그런 질서들을 계속 더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의도치 않았지만 가져왔던 것도 아닌가. 이후에 만들어지는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라고 할 때는 그럼 노동자들이 어떻게 정치 세력화될 거라는 거에서 조직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고, 뭐 이제 그게 뭐 그래서 이제 뭐 직종별일 수도 있고 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더 들면 이런 예들은 너무 많죠. 대학교에는 3개의 노조가 있어요. 같은 사업주 안에 교수 노조 있고 그 교직원 노조, 직원 노조 있고 그다음에 대학 다 따로 있죠. 이분들이 같은 당원이라도 같이 안 만나시거든요. 그렇죠. 이건 노조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지만 당이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게 해야 되고 그들이 같이 뭐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투쟁이라도 같이 하지. 뭐 이런 단순한 문제의식인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접근 방식을 지금 뭐 우리가 진보신당 같은 경우 분해 조직을 두지 않으니까 이거 뭐 분해 설치하자 말자 이런 논쟁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조직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나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던진 거였습니다. 저는 잠깐 얘기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 전에 저도 당시 민노당원이었고 전 지역 분해를 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재밌는데 그 다음에 뭐 진행된 내용이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현장이 너무 바쁘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거 이랬는데 사실은 당시 현장 분해했던 데가 있었거든요. 아까 어떤 분들이 그랬나 정파가 다르고 현장 분해도 안 모이더라 이랬는데 오히려 현장 분해 강점은 정파가 다르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장으로 역할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에 뭐 당원들이 있다, 현장분해가 있다 이러면 정규직만 모이는 분해가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 뭐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뭐 평소노동 다 같이 모이는 이런 분해로 가는 게 진짜 현장분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더 논란하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규정화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홍지욱 부위원장이 방금 뭔가 중요한 말씀. 네, 중요한 말씀은 아니고요. 김소연 부원장님의 그 평가와 좀 방향 제시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좀 다른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평가가 뭐 다르다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 정규직 노동 운동의 실패, 진보 정당 운동의 실패의 결과와 상태와 그 과정에서의 민주 운동의 어떤 그 가오나 역할을 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처방전을 변형 활동가 모임에서 이제 그 면역적 노동자 개혁정당 건설을 하자고 하면서 지금 제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처방전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전에 용사대표가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사회적 연대 후보 제안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첫 번째 토론할 때도 굉장히 좀 개강스럽게 저는 좀 반발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면 타당하고 그 동의가 되나 그 다수 정규직 노동 아까 우리 정부는 시장도 얘기했지만 정규직 그 조합원들 노동이 물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지금 있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어도 불구하고 이후에 새로 만들어질 그게 좌파 정당이든 계급 정당이든 또는 뭐 진보 정당이든 간에 현재 남아있는 민주적 조합원이나 공공노동 다수의 조합원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새로 만들어질 정당의 원동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나 존재감이 같이 필요하다. 그런 거 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문제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싸그리 규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해버리는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김소연 부회장님의 그 말씀 중에 그러니까 책임지고 청산돼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변혁적 활동가 모임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재판운동의 청산, 현장 투쟁의 복원, 이제 이런 등등의 그 내용을 좀 하시면서
변혁적 활동가 모임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변혁적 활동가 모임 역시 노동운들 보면은 다분히 정파적이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버스를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쌍차수전 평가하셨는데, 저도 속중합니다. 대단한 효과를 냈었고, 기존에 우리 노조운동이 만들 수 없는 기획력, 어떤 동원력, 효과를 냈죠. 국민적.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뭐였냐, 공동노조는 뭐였냐. 물론 민주노총과 공동노조가 비난의 효과를 정도의 비판을 받는 시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희망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다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지침과 무관하게 또는 지침에 따라서 다수의 공동조합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는 공동노조 이름으로 조직하고 지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또는 아주 단단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냥 한마디로 민주노총은 공동노조는 이렇게 평가 전환해버리고 하는 것을 저는 도움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홍사 대표의 성화 인식이나 우리 김도현 부회장의 성화 인식이 너무 좀 편향되거나 피력된 거 아닌지 그런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혁 활동가 모임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실패, 진보운동의 실패를 딛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조직들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중앙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치 전부 그냥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몰아버리고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규정해버리고 그런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변혁 활동가 모임에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조직화요.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열심히 고생하시겠지만은 공조적인 공동노조 민주노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친구친은 많다고 하는데 모든 비정규직 조직의 희망버스는 그냥 완전 그냥 한마디로 완전 일방적으로 누가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쌍쪽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도 안 할 뿐더러 그런데 저는 실제 활용도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 민주노총이나 공동노조 기존의 정규직 노동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은 이 정규직 노동 50만 조합원 또는 7만 조합원이 그 외의 공공용 조합원들이 향후에 만들어질 지구정당이든 그게 계급정당이든 지역활동 모임에서 정하고 있는 현재 기본 토대로서의 주체로서의 굉장히 소중한 언덕이자 가치가 있다. 그런 측면도 평가되고 반영돼야 될. 예. 그러면 잠깐만. 사주제로 이번에 넘어가려고 해요. 사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방금 이제 갑자기 막 조직 이름들이 거론돼서 민주노총, 공동노조, 조직, 전역 실천 이름들이 딱 등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방금 이제 홍지욱 부회장께서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검토하시면서 반대될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주제의 첫 토론을 김도현 부회장이 시작해 주시는데 방금 하신 얘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이렇게 막 계속 그 얘기만 하고 해야 되니까 짧게 언급해 주시고 사주제 대통령 선거를 네, 일단 먼저 희망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송. 홍지욱 부위원장 한 번에 잘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네, 희망버스 관련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조합원들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침으로 했을 때와 희망버스 조직했을 때 왜 조직이 달랐을까? 저는 이것을 우리 간부동지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노총이든 금속이든 1박 2일 출장 거의 잡지 못합니다. 주말에 집회 잡으려고 하면 어렵다고 다 얘기합니다. 통과되는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희망버스는 그 여러 명을 모이자고 해도 모였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함께 싸웠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지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민주노총 금속이 희망버스에 한게 없다라고 한 것은 그 조합원들이 온 것이랑 여기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자발적으로 1차 희망버스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노조 집회 이런 거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미숙도 정말 죽을 것 같아갖고 그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을 넘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완전히 학살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민주노총이나 금속의 역할은 희망버스 같이 함께 탑승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건 대중적으로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거 집중 돌파하게 만드는 그 위로도 추생, 집중 추생, 그것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못했습니다. 2008년 촛불 때요, 촛불도 다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의제를 얘기하고 나서 싸우자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못 깃발 들고 나갔다가는 팽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깃발 들고 이제 나가줄 것을, 더 앞에 선봉되어서 싸워줄 것을 대중들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변혁 정치 모임도 아직 완결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속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직 동지들 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그리고 처음 이 추진한 추진 세력들은 적어도 일반 우리 현장 조합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누가 봤을 때도 그렇고 신뢰만 하고 함께만 하다고 생각해 함께하는 거잖아요. 첫 출발 처음에 지켜야 될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에 있어서는 추쟁하는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노동자들이, 원칙을 지키며 싸웠던 그 현장 노동자들이 선봉에 설 때 많은 조합원들이, 많은 대중들이 쟤네는 이제 거짓말할 애들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애들이 아니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 정당에는, 이런 모임에는, 정당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모임에는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은 아니고요. 또 하나 그 앞에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가 어디 정보 소속이 아니고요. 전 한 번도 무슨 민주노동당이든 민주노총이든 금속노조든 중앙정부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현장에서 이제 박박히고 싸움만 했던 사람이라 누가 어느 정파에 소속이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정파 동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파에 속하고 있지 않은 제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 추행했던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오히려 어떤 특정 정파 소속이 많다 이렇게 보지 말아주시고 치열하게 2000일, 1500일 싸웠던 뭘로 길게 싸운 게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 임원 실장님 네, 요거까지 하고요.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저는 적어도 이 사회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 싸우다가 어느 시점에 타결한다? 사실 기lum전자만 해도 저 200명 시작해서 마지막 10명 복귀합니다. 6년 만에 치열한 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불법화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에서 졌습니다. 그때 계속 싸우니까 다들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이 서놓은 그 선에 갇힌다면 앞으로 한 발자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의 조합원들 길게 일한 사람 몇 명 없고요. 제가 제일 오래 일했어요. 3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억울한 것, 부당한 것, 우리 싸운 게 옳은 것, 이거 갖고 그냥 싸웠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현실적인 문제 등등을 제기하면서 일정 시점에 가면 정리하는 것,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한 발씩 나갈 수 없는 그 정체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발 나갈 때 인원은 적었지만 저희 주장하면서 많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운동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많은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저는 과대평가는 아니고 어떤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 그 현장으로만 다가 아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평가가 되어서 정말로 돌파하는 추생, 집중하는 추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선 넘어가서 사실 저희 그 모임에서는 대선 토론에 대해서 심도 깊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도 아직 마련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사견입니다. 전 이번 대선 추생에 후보를 내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계속해서 야권연대 형식으로 가다가는 미국식 양당 구조가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통진당, 진보진당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서 다 야권연대 해버리고 단일화 해버리고 진짜로 우리 노동자 민중 요구를 갖고 돌파해서 싸울 세력이 없습니다. 일반 민중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요구를 갖고 원칙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대선 추진이 후보를 내지 않고 추진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2 총선 때도 저희가 후보는 없지만 싸우고자 이래고 희망광장이라고 해서
시청 광장에서 투쟁사업자 동지들이 모여서 비바람 맞으면서 굉장히 긴 시간 농성을 했는데 거의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후보를 내고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적인 의제들, 저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뭐 가치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가치가 뭘까? 사람 중심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에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정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전 그것이 관통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도 일반 민중들도 그 문제 아무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가능할까? 라는 것이죠. 근데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 무상의료 얘기했을 때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 뭐 사회주의권에서 하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부르트서도 얘기하고 다녔고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자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때가 제일 신났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운 그 결과, 물론 민주당이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요구들이 일정으로 수용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원칙적 요구를 갖고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후보가 나오고 많은 제 세력들이 함께 싸웠으면 좋겠다. 뭐 지나가는 말로 몇몇 동지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한번 내보자. 또는 정리해고 당사자,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 한번 내보자. 뭐 김지숙 동지 얘기 나오기도 했고 뭐 등등 여러 분 얘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된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 대선 투쟁에 힘있게 해서 당선이 당연히 못 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번 대선을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대선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지향 이런 것들을 우리 민중들에게 선전해내고 그 옆에 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이 사주제가 대선과 노동중심 진보합파정당 요 건설을 함께 어떻게 이렇게 매칭시킬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 두 번째 얘기까지 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둘 다. 시간이. 대선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한 2주 사이에 급작스럽게 하여튼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뭐를 정세적 판단을 하고 실천을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운동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해왔던 건데요. 당장 무엇을 가지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이 어떻게 할 거냐, 후보 대선하고 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좀 논란만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전에 하여튼 대선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동안 통진당 사태로 비롯된 4개월, 5개월 동안 통진당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고요. 연일 신문에 톡으로 나왔고 진보가 난타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시정잡배라고 표현하는 게 좀 걸릴지 몰라도요. 시정잡배의 모습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진보의 모습이 보였고 우리 민중들한테 보여졌는데, 과연 저는 가장 급선무가 우리가 대선 때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변혁을 가지고 얘기해왔어도 진보의 흐름인데요. 과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민중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과연 그렇게 잘못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든 변화의 모습이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비춰졌을까를 좀 객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중의 눈으로 냉철하게 봐야 된다. 좀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가지고가 문제인데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요구를 해서 싸울 것인가는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갖고 싸우면 된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자 이거거든요. 그럼 무엇을 갖고 싸울 건데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이거부터가 얘기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어떤 요구를 갖고,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 김소연 동지가 무상교육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내거든지
비정규직을 전체 우리 민중적 요구로 다 하는 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다는 건 하나는 있는데 대선이 비정규직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에서요, 그 공항이 세계 대공황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좀 시급하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선 우리 노동자는 뭘 요구하고 싸울 건가에 관련해서 2007년도 연말에요, 사회주의 이행 강령 12대 강령을 발표하고 전체 전국적으로 돌면서 설명회 및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여튼 적어도 이런 정도의 어떤 요구나 이행 강령 정도는 토의해서 그런 토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라고 해야 그나마 좀 첫 번째 좀 반성적, 성찰적인 거와 더불어서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정세적으로 이런 요구를 내고 싸워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12대 강령으로 했는데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가 뭐 좀 얘기한 거는 일일 6시간, 그 다음에 우리 자주관리, 우리 농지 경장에 대해서요,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벌 해체, 그 다음에 주요 산업 사회화, 그 다음에 하여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그래서 이거 민중통제권, 민중한테도 발의권을 줘야 되고, 민중소유권 전면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자주 통일, 반제국주의 문제를 분명히 한다. 뭐 택지 국유화 등등의 좀 요구를 같은 갖고 토론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정세도 변했고 공황도 심화되고 한 상황이니까 이런 요구를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먼저 토의하고 결의하는 게 순서에 맞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면서 그다음에 야금 어떻게 할 거냐, 대선 후보를 내서 투쟁을 할 거냐, 아니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순서상 맞고 제가 배운 운동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단순히 우리 노동조합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정치 실천을 해오는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라고 하는 열린 공간에서 우리 민중들을 지지를 획득하고 또한 민중들과 소통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요구들 갖고 투쟁 실천 하나도 안 해왔잖아요. 뜬금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 민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우리 정치운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정당, 그 다음에 전선, 아까 3일째 돼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이후에도, 당장 이번과 아니라 이후에도 좀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정치 실천들을 전선에서도 민중연대를 수행하고 정당의 그 속에서 책임있게 헌신적으로 역할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역할에 걸맞끔 정치 실천을 조합원들 의식화 급진화시켜서 항상 좀 실천하게끔 하는 이렇게 되는 것들 속에서 이후에도 이런 후보의 문제나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좀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근데 우리 진보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당인데 정당에서 이런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응을 안 하면 후보를 해서 대응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는 건 전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의회 정당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저희들 같이 지금 당장 정당의 앞만 속에서 하는 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전 지금 현재 대선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후보를 위해서 싸우다가 야권 연대 하겠다는,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 후보, 통진당은 지금은 열애를 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노총도 중심이 돼서 노동자 민중 후보를 세워서 가서 거기에 야권 연대도 하고 하는 흐름이 한 흐름이 좀 있고요. 또 한 흐름은 후보를 내서 붙으면 그냥 가다가
중도 끝나지 않고 야권 연대도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후보. 크게 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후보를 낸다면 끝까지 가는 후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인들을 위한 전술적 카드로서 쓰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거는 뭐 머리도 좀 복잡한 건 둘째치고 대중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신당이 만약 후보를 내서 붙는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 변혁적인 활동을 하고 변혁의 내용을 갖고 확실하게 쌓을 수 있는 후보가 나와서 싸워라. 중단에 그만두지 말고 확실하게 투쟁하는 후보로 가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그 대선 후보와 관련된 그 민중 진보 진영 집행 책임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뭐 후보 되자마자 갖고 격론을 벌였는데 그때 제가 좀 제안했던 건 뭐냐면 아무리 봐도 이게 좀 합의가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에서 낙선투쟁하자. 근데 다들 그것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현실적 목표를 저는 박근혜를 낙선시키는 게 현실적 목표, 운동적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낙선투쟁 좀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 왜 낙선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혁적 기준을 가지고 뭐 기준 항목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법에서 봤더니 정치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한 낙선 얘기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은 노동조합은 다 불법이더라고요. 전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 오히려 낫다. 야권연대, 뭐 정착연합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민중들의 힘을 가지고 이런 변혁적 요구들의 기준을 가지고 박근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서 떨어뜨리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조직 대중들, 민중들하고 토의하고 선전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투쟁적으로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 앞부분의 내용은 막 그냥 사회주의로 하는데 이제 정치 방식은 박근혜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박근혜가 낙선됐습니다. 이게 자주관리를 위해서. 저는 막판에 가서 지금 후보 내자고 뭐 합성연회하고 뭐 하고 있는데 막판에 가서 어떨지 한번 다시 한번 토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가 정당위인데 건설 노동을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해주죠. 예, 그러면 지금 뭐 근데 이게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대선 후보를 내자라고 하는 대선 대응을 하자는 입장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입장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변혁적인 원칙을 가져가고 또 진보정당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그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역량에 가능할까 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뭐 야권연대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당 건설에 집중하는 데 이런 뭐 다양한 흐름이 있고요. 후보를 내자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뭐 진보신당과 오늘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했던 뭐 진보교연, 민교협 등 이런 단체에서는 이게 폭넓게 단체를 구성을 해서 조직을 구성을 해서 뭐 연석회의든 뭐 선거인단이든 구성해서 이렇게 뽑아서 대응을 하자 이런 게 있었고요. 민주노총도 지금 9월 26일 날 방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다 아실 거고요. 대략 이런 논의 지형이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심재욱 부대표님. 예. 네. 박근혜 낙선은 사이버 노동대학의 조직적 입장은 아니죠. 네. 학생들은 노동대학은 조직적 입장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학생들하고 토의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보신당은 이번 그 대선과 관련해서 이미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우리 홍지욱 부위원장 기자회견 얘기하셔가지고 하여튼 제안의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노동자 민중의 사회연대 후보를 진보좌파 진영의 공동 후보로 뽑고 선거를 공동 대응하자라고 하는 제안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그거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진보신당 내에서는 구체적 계획으로는 그거를 초기에 만드는 천인 제안자를 모집하고 그 힘을 통해서 5만의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민중경선의 방식으로 공동의 후보 선출을 하자라고 하는 방침을 지금 논의하고 조만간 이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8일 날 이번 주 전국위원회에서 그 안이 올라가고 확정이 될 텐데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사회연대 후보를 공동으로 뽑자. 그리고 공동으로 대응하자. 즉 이 얘기는 진보신당은 독자적으로 당의 후보를 내지는 않겠다.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양당에 고착화된 상태에서 게다가 안철수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 부상하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통진당의 저런 상황과 야권연대나 연립정부 노선 등으로 봤을 때 그 자칫하면 노동자 민중의 요구 자본주의의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전체 국민들 가난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의 후보가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진보신당이 당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당의 후보만 내는 것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고 진보좌파 진영이 이 대선이라고 하는 시기를 통해서 보다 더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공고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일철 동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얘기만 계속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동의 선거강령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논의 그리고 그 핵심적으로 제기할 의제는 무엇이어야 하냐 하는 얘기들은 저는 좀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후보만 뽑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돌파할 것인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심각해진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해법들을 제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쟁점으로 이게 그 제기된 게 완주하는 후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는 것.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노동자 민중의 독자 후보로서 그 사실 확인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공동으로 저희는 이제 그 공동 대응을 위한 모인 테이블에서 그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초기부터 완주를 제시하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왜냐하면 실제 이번 대선이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그런 좌파 세력의 존재를 진보 세력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이런 정치적 목적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보좌파 진영의 단결이라고 하는 조직적 목적 두 가지를 좀 달성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쟁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연대 어차피 이제 후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계속 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정치적 지형 또는 선거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되는 이런 그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대선에서 그 좌파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진보신당은 그 당장의 진보좌파 정당을 건설하고 싶은데 당장 사실은 진보좌파 정당을 건설할 함께할 노동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의 준비 또는 이제 조직화의 정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진보신당은 10월 17일이 창준일을 해소하고 정당으로 등록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요. 그 전에 진보좌파 정당 힘있게 건설하면 좋겠고 그 힘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가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10월 정도에는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말하자면 법적인 등록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정당 등록을 하고 그리고 공동의 좌파 진영의 공동의 대응으로 대선을
치르고 그 성과를 모아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보좌파 정당을 건설해 간다. 대선이 끝나는 즉시로 저는 이 대선을 공동으로 대응했던 단위들이 함께 정당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령, 당명, 그다음에 당의 운영 원리 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상반기 내로는 반드시 정당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힘 있는 정당 건설을 함께 해 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선을 힘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이 대선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위들이 대선에서의 성과를 모아서 내년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하고 그 힘으로 선거를 치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논의를 이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와 정당 건설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는 단위들도 있어서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대선 전에 조직적 전망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결의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이 부대표여가지고, 아까 근데 신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게, 그 야권연대 부분은 그때 대표단 회의에서 좀 논의하면서, 야권연대 가능성을, 야권연대 한다, 이런 건 전혀 없고,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럴 얘기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보를 낸다는 것은 완주한다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무슨 저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전개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완주하는 어떤 태세를 갖추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대표단에서는 정리가 됐었죠. 예,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네. 예, 마지막으로 이근원 실장님. 네. 예, 그 발제문 보면 17에서 19페이지까지가 저희 연맹 정치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위원회 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치위원회 하면서 그냥 무작위로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아마도 이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대중조직으로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나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발제문을 썼지만 저는 여전히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전에 87년, 92년, 97년 했던 것처럼 후보를 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당을 만드는 건 전략이라고 이게 여전히 유효한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게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그게 양당 구조가 구축가 될 거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고 일단 시대적 과제라든가 등등 해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우리가 한 번도 소위 비판적 지지나 이런 거와 싸우면서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정말 우리한테 실력이 될까?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인 것 같습니다. 후보는 있을까? 또는 그 정도를 가지고 대중운동인 민주노총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을까? 또는 저희 연맹으로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이게 또 오히려 더 위축되어 있는 대중운동 속에서 더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시험이 너무 자주 온다 이건. 그리고 맨날 선거 때 앞두고 이런 논의가 또 정당 만들려고 해왔던 과정들, 진보신당이 만들어질 과정도 총선이었었고, 그래서 차분히 가자고 했을 때 다 듣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선거에 대응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고, 또 대선 앞두니까 또 대선 앞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유효할까 이런 고민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안자 모임에서도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고요. 어쨌든 내게 되면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후보는 아까 지금 조금 김정철 부대표 얘기한 게 맞는데 나가면 나가는 거죠. 사실 거기서 우리 어디까지 달리다가 199m에서 정지할 겁니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후보가 어디 있어요. 일단은 달리고 보는 거고 그 속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면 그 변수가 있는 부분들에서 변수는 변수대로 고민하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는 거고 어쨌든 필요성에는 대단히 공감을 한다.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고 또는 제발 봤을 때 솔직히 자신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실력 문제에서는 정말 좀 돌아볼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아주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요새 그것이 정말 유의미한 결과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이전에 이제 제가 백현 선생님 92년 나갈 때도 울산에서 백선범 본부장하고 표 조금 나와도 좋았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실수한 것도 많지만 97년에 권영일 후보 나가서 민주적 조합원 숫자만큼도 못하는 40만 표 봤을 때도 좋았죠. 지금 좋지는 않았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건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좀 더 선거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식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또 정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자기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후보 중심으로 넘어가고 출마했던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서 또 그 1인 치하로 되고 이건 지금까지 봤으면 됐고 더 이상 그런 꼬라지는 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출마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되 정당 만드는 부분들을 대선 후보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러한 의견입니다. 따로 정리하지 않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낮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진보교연, 민교협, 그다음에 평통사, 교수노조 등에서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좀 취지라든가 좀 이렇게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김세균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마이크를.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어쨌든 독자 후보 전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에 독자 후보를 내면은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또 사퇴할 수 있는 거 열어놓느냐 이게 다 좀 부차적인 문제로 보고 어쨌든 이 새로운 진보정당,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게 초유의 관심사인데, 저희들 판단은, 일단 독자 후보 전수를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일단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제 이 독자 후보 운동이 바로 고선되고 보니 다음에 바로 정당으로 간다는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일단 통진당이 분열되고 곧 분당할 것 같는데 그러면 저 통진당 당권파에서는 이전이 된다고 야당 짓었고 또 그럼 분당에 나와보세요. 그 사람 나오면 당장 자기들 중심으로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후보를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막 휘저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휘젓고 나면요, 얼마나 이 지형이 나빠지느냐는 거죠. 나빠지니까, 오히려 빨리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일정하게 상대적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어떻게 바로 정당이,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정당을 다 합의할 수 없지만, 이런 노동자 민주 후보라든 큰 흐름 속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제어할 수 있고, 내 같은 경우 우리 교수들 흐름이, 이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니까, 상당히 진보적이다고 보는 선생들도 지금 안철수 바람에 휘말려들고 해가 뒤에 쫙 빠져나가요, 지금. 그래서, 노동자 민주 후보 운동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너 가지 마라 하고, 잡아야,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진보 정당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이쪽 편이 되는데, 이거 별것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다 뺏기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그렇지만 독자 후보 전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에 독자 후보가 완주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나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독자 후보, 어떤 사람 독자 후보 내자, 하지 말자 해가지고, 너들하고는 안 본다. 이게 분열된다든지, 또는 독자 후보 내놓는데 안 주냐 아니냐 가지고 또,
그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너하고는 안 보겠다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는 오히려 나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논의할 때 제 의견을 주장해가지고 관철 안 되고 다수 만일 그 논의해서 다른 의견이 채택된 나는 따를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독자하고 완주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독자하고 막판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오히려 우리가 사탄이 좋겠다 판단하면은 나는 그게 다수 의견을 놓으면은 따를 거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안 본다 아니지만 왜냐 이 하나 전술이고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독점 후보자 아니라 여기까지 이 갈린다고 해가지고 서로 사연화를 한다든지 이건 아니다고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홍세화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회연대 후보 제안하셨죠. 근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우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판단한 것은 진보신당에서 독자 후보, 진보신당 후보를 안 내겠다. 오히려 범진보 민중의 사회연대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에 진보신당에 기여하겠다는 상당히 그런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동시에 조금 우려하는 점은 또 있는데, 우려하는 점은 자꾸 여기 대표님들하고 부대표님들이 자꾸 이야기가 다 갈리는 것 같아. 홍세환 대표의 발언 내용하고 김정주 부대표가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부대표 이야기한 게 지금 다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는 다 달라요. 제가 정확합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은 완전히 뭐냐면 야권전대라는 이런 말을 야권전대가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니고 나는 왔는데 반대론자거든요. 근데 야권전대 말만 끄집어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야권전대 말을 그런 막기 위해서 독자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요. 나는 다 그리 읽었어요. 그게 그렇게 가지기에 심각하게 이렇게 할 문제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내가 자유연대 후보로 나오겠다고 또 발언한 거, 이것도 나는 좀 너무 성급해요. 외부에서 홍세환밖에 없으니까 나오시라 하면은 마치 못해서 나오겠다 할지 모르겠어. 자기가 이렇게 같이 하자 진보신 제안해 놓고 내가 나올 거겠다 이야기하면은 결국 진보신당 자기 후보를 본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배수해진을 치겠다. 아니 내 생각은 그래요. 나는 진보신당이 정말 그것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진보신당 사람 안 내야 돼요. 안 내고 외부에서 가장 진보신당의 하고 가깝다 싶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올려야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근데 내 느낌은 다른 한편들 아까도 우리 쭉 나오시는데 요새 우리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자, 또 조직 노동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 학계에서도 이제 프레카리아트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계급이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구분되는 완전 새로운 계급 노동을 좀 피거든요. 피는데 사실 이게 완전 새로운 계급처럼 들려요. 지금 깔려있는 직접 한 거랑 안 그런. 여러분도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지만 자꾸 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쪽으로 경도되는.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그와 연결시켜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현장 그냥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은 현장 활동과 제휴 활동 구체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 활동과 제휴 활동 그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현장 활동 우선하에 노동자 활동은 현장 활동 우선하에 현장 활동과 지역 활동을 결합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현장 활동 중심은 노동자 투쟁을 보면 파업 투쟁이에요. 파업 투쟁을 할 수 있는 현장의 기반이 있어야만 파업 투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역이라는 것은 그런 투쟁 방식은 거리투쟁 또는 광장에서 모이는 투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자 투쟁의 핵심이 뭐냐? 그런 총파업투쟁이 우선이고 거리투쟁과 광장투쟁을 결합시키자 하면은 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자꾸 프레카리아트를 오늘로 까버리면은 프레카리아트 현장에서 총파업투쟁을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프레카리아트 투쟁은 광장정치죠. 거리투쟁. 예? 그러니까 투쟁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현장투쟁, 총파업투쟁이 중요하다 하면 총파업투쟁을 해낼 수 있는 또 조직노동자의 중요성이 있어요. 또 조직노동자 아니면 또 못해. 그리고 아까 정의해고 없는 세상 대단히 기분 좋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의해고 없는 세상 이거는 정규직 노동자의 구호예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의해고 벌써 당한 사람인데 예? 예? 그러니까 정의해고 없는 투쟁이라는 것은 조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가 내 정규직 정규해고하지 말라는 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조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구호인데 사실 구호의 성격상 그래요. 뭐 그런 거거든요. 예, 이제 각 토론자들 말씀 다 들어봤고, 사실 뭐 9시 한 3, 40분경에 끝내고 싶었는데, 하실 말씀도 많고, 좀 형성되고 해서, 9시 53분이에요. 그래서, 7분 안에 모든 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우리 진보 좌파정당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변혁정당 등 여하튼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는 걸 이제 계속 논의해야 되는 이 정당의 관계 그리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르는 게 좋겠다 의견들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용 회장님 오늘 한 말도 안 하셨네요. 아 치아를 빼셨나요? 네. 없으십니까? 아까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열어놓고 한다, 사회연대 후보를 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식이 이제 5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랬는데 뭐 시간상도 문제겠지만 우리 조직 상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어찌 보면 진보신당이기 때문에 그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이제 막 고민하는 많은 동지들은 열어놓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있는 탄탄한 또 당 조직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열어놓는다고 하지만 5만 선거 조직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보신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한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네. 그 내용만 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은, 제 고민은 어떤 선출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추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모두가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요. 아까 이그라노 시장님이 후보가 있는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후보 무지하게 많다. 그동안 열심히 쓰겠다고 우리 노동자 얼마나 많은데, 뭐 어떤 대단한 학교를 나와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추진했던 그 저력을 믿고 후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세현 부장님 몇 살인가 물어봤어요. 70년생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상 뭐 집행유예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예. 여하튼 여러 후보들이 있어서 낮에 이제 참고로 소개시켜드리자면은 학계 단체 제안은 합의 추대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추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경선을 열어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정도의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화되는 거는 이제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되었죠. 제안자 모임에 대표 오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왜 나를 내보내고 뒤에 가만히 계세요? 예, 양경규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나왔던 것 중에 대선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하나 있었는데 현장군의 쟁점은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 정치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부대표까지 해서 뭐 이렇게 당 초창기 활동을 했었는데 이 쟁점이었죠. 저 반대했었거든요. 현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혁명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동조합 혹은 현장투쟁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가 용인하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당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당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 혹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네, 노동조합, 노동운동, 현장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경하는 혁명가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현장의 전선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사회적 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분야의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운동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보면 저는 뭐 별로 의미 있는 조직이 아니었다. 솔직히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솔직히.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정파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 구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당의 현장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중심에 쓰지 않기 때문에 현장 분야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운동 전선인데요. 저희 사업장에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가 죽음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근로복지공단 투쟁이 있었습니다. 비정규 투쟁. 유명한 투쟁이죠. 뭐 어쨌든 그 투쟁에 올인했었고요. 지금 그 동지들이 정규직되고요. 노조활동 다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소위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투쟁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위 이 기업 중심 어찌됐든 저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합니다만 사실 비정규직 내에서의 기업 내 비정규직과 그야말로 이 참 지역과 이런 구조 속에서 도저히 이걸 뭐 담아낼 수도 없을 정도로 이 흩어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 이건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이 의제들이 전선화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현실적으로 이게 난 비정규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비정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전선이 사실은 뭐 불필요한 전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위 당운동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현장 전선의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현장 투쟁과 현장 전선의 한계 혹은 그 의미는 의미대로 이해하되 한계는 한계대로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희망버스나 뭐 촛불을 얘기하지만 이게 현장 투쟁의 성과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장이 일정하게 정화를 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사회운동이고 당운동이고 정치운동이었고 이걸 담아낼 그릇이라는 게 대단히 임시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운동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정치운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물론 현장 투쟁이 그걸 점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최근에 현대 비정규직의 사내하청 문제도 사실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 단위에서조차 선별적 혹은 우선적 정규직화 이런 문제들이 내부는 되게 심각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전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것을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정리하고 이걸 사회적 의제화로 확장시켜낼 수 있는 당운동의 전략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장 분야 문제를 넘어서서 앞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당, 계급 정당,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었던 게 소위 노동자 정치의 실종, 몸을 주고 돈 되는 구조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노동조합에 과부하게 요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문제를 노동운동의 문제로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연맹위원장 할 때 당원을 뭐 아까 우리가 7, 8천 원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뭐 그냥 제가 연맹위원장이니까 열심히 모았잖아요. 근데 이 열심히 모은 것에 대해서 소위 이 기본적으로 저는 뭐 노동운동은 개량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존경하는 혁명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운동이 개량적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 개량을 넘어설 수 있는 전사들을 키워내는 장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기본적으로 개량적 특징을 피해갈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 구조에서 예를 들면 당원을 몰아줬는데 그 당원에 대한 정치교육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운동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실패는 당에게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당과 관련해서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연맹위원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당시에 저한테 네가 문제가 있다. 네가 당운동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참여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건 역할이 분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운동을 하다 당에 간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당운동 차원에서 이걸 구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문제를 지적이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민주노총 너네가 뭐 맨날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좀 과도하죠. 제가 보면 좀 과도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을 때 노동이 중심에 서고 노동자 당원이 참여하는 구조를 누가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여전히 당운동이 책임져야 될 공간.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운동을 주도하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체들이 보다 책임 있는 대안을 같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크게 보면 그건 당운동의 소관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이런 평가들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노동운동에 대한 영역평가로 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계급적 토대가 무너지고 정규직 중심의 운동으로 가고 사회 변혁성을 상실해가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재론할 필요가 없었던 그건 다른 부분의 평가이긴 한데 당운동과의 관련성에 있어서의 평가만큼은 좀 그런 지점들이 좀 지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그럼 잠깐 혹시 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 좀 계신가요? 김교수님 말고 김정은 부회장님하고 또 패널 중에서 그러면 유세윤 교수님 말씀 듣고 방금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현장활동이나 지금 당의 현장활동이나 지역활동 이거는 지금 문제 삼는 거지 지금 여러 차원에서 현장하는 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당의 성격이라는 게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작년에 희망해보서 다 참여했는데 이런 데는 새로 투자를 했죠. 새로 투자를 했고 그렇게 새로 분야가 생겨나고 새로 그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획을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생겨나고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그 투자에 참여했던 희망해보서는 그 투자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성과로서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왜 의문이냐 하면은 어디든지 이게 투쟁에 가보면은 현장에 가보면은 처음으로 지구신당 깃발 가지고 산호에 끌고 놓고 또 땅에 막 정파들 자기 깃발 놓아가지고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같이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기조를 끌어가려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게 우리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정치를 계속 불어다니고 있어요. 이 노동자 투쟁의 성과가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결집되어 있어야 되는데 깃발 들고 놓은 정파들이 다 자기 세력 하나 싸움하고 있으니까 안 모이겠네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그래도 이런 긴장 투쟁했던 사람들이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결합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참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구정당의 건설이라고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기발이라는 거는 당원들 좀 모이라고 쓰지 말고. 안 그러면은 전화 와요. 어디 쓰는지. 아니, 나는 이게 할 때, 깃발은 안 갖고도, 깃발은 장관의 깃발 안 들고, 자기 당 소속. 그 투쟁의 목적 있잖아요. 그 투쟁의 목적에 적합한 구호를 내는 프랭카드라도 이걸 앞세워야지. 그걸 보이지도 않고, 전부 자기 깃발을 넣어가지고, 우리 참여했다는 게 뻔하고, 뭐이라고 했다는 게 나쁜 얘기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투쟁에서는 연대적인 딱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말씀 중에 당에서 이제 조직된 그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당원을 조직해야 된다는 책임이 당에 있어요.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평가를 하자면 거기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당에서 이렇게 보면 당에서도 당원들도 교육하고 노동자 조합원 당원들 교육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또 교육 연수원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몇 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정규 수업은 잘 전달이 안 돼요. 결국은 정파로의 교육 체계, 학습 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꾸준히 몇 년간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자기 강령과 정책을 가지고 당의 교육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형식화되고 사실은 정파 조직들의 이 노선 학습은 시원하게 진행합니다. 이 상태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집행부를 뽑는데도 반영이 되고 결국 분당을 막지 못했었던 내부적 조건이 돼서 당에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건 맞지만 당 내부 상황은 또 그것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시 당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냥 현장 집회 때 깃발을 내지 말고 그 투쟁을 중심으로 조직해서 단절하자 이 말씀인데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거 과제이죠. 오늘 나온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지점들을 좀 잡아내고 이후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 체제를 만들어서 반영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양기혁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 현장 투쟁이 촉발을 하죠. 예를 들면 이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한진중공업을 해고된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특히 김진숙 동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희망버스는 만들어진 거였죠. 2008년 촛불조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저는 그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치열한 투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개량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린 끊임없이 계급적 원칙을 갖고 싸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의 노조운동 과연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했는가? 조합원들이 일상활동은 과연 뭐였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임단협 아니면 움직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3.1에서 대구는 이제 동네에만 연대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노조의 지침이 없으면 그 어디도 가지 못합니다. 지침 없이 가면 솔직히 찍히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가 사실 심각한 문제이고 저는 당과 노동자 현장활동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감독해보지 않았다고 했죠. 현장의 당원으로 또 출연하는 노동자로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치시킬 수 있다. 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들, 당이 현장 노동자 토론해야 되고 현장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 또 다른 출연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그 현장에서 같이 토론되고 함께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자기 현장과 지역에 일치됩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약간 이제 분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예를 들면 어떤 구단위로 특별하게 특화된 건 없습니다. 어디 의제를 본다면 거의 일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옆집 사람하고 어떻게 뭘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이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활동은 현장과 당을 분리시키지 않고 일치시켜서 함께 추진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의식을 고양시켜 나가고 또 특히 비정규직 투쟁 내가 정규직 때문에 남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싸우고 연대하고 교육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예로 든 현대노동자 비정규직 문제 우수노동자 동지들이 되게 조직노동 이기주의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그 동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깨지고 납치당하고 싸우는데
우리 같은 정규직 지부 노동자들, 금속노조 어떻게 했는가? 이들을 지금 지지 엄호했는가? 예를 들면 물론 추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를 일자포의 날 당사자들이 먼저 논의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중요하다면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팀을 모아서 함께 했다면 그 동지들이 그런 과연 선택을 했을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런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그 주제를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분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태일 노동대학이 처음 만들면서 문제의식을 삼았던 거는 변혁적인 현장 활동가들이 대량으로 양쪽으로도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진보신당도 잘 입학 잘 안 하고요. 저는 좀 전에 전 고민의 문제 해결점들은 그 현장 분해 문제나 일상적인 정치 실천 토의 하는 것들은 현장 활동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투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기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적 체계에서 책임을 져라 말아야 이런 것들로 책임론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현장 분해는 저는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임단협회에서의 노조 체계를 사실은 당원들이 보완할 수, 현장 활동 속에서 현장에서의 계급 투쟁에서 부딪히면서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현장에만 있는 그런 경제적 요구에 머물러 있는 당원들,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토의해서 정책 실천을 끌어올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현장 분야에서 하지 당에서 직접 다 들어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해야 되고 당원들을 움직이는 거는 활동가들, 투사들이 활동가라고 해도 좋고요. 투사들이 변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럼 투사들부터 교육되고 훈련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투사들 이런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골간대어가 훈련되고 실천을 해야 당원들도 지고 저원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쌓이면서 당도 확대되고 실천도 확대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거를 어디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우리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기초일 수도 있고요. 골간대어를 어떻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고민 속에서 해야 될 거 않겠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전태일 노동당을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건이 아니라 두 번째로 좀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산별 노조에 대해서 제가 계급적인 조직으로서 산별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산별적 재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산별노조가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건 아니고 열심히들 해오는데 방향과 좀 노선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아까 한동지가 지역본부 말씀을 좀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 그 정도 지역본부가 중요하다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 시대에 오면서 산별노조만이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교섭권, 체결권이 있습니다. 지역연합조직은 그게 없습니다. 저는 지역연합조직 이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정도 산별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실제로 반반씩 나눠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비보장 노동자들, 사내하청, 소규모 중소합청,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할 수 있죠. 현재 산별체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이들에 대한 지역 조직들이 계급적으로 노동자도 조직하고 지역의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도 할 수 있다. 좀 보다 더 그냥 지역본부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있는 민주노총의 틀을 더 깨지 이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토론에 따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여러 중요한 주제들 말씀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기 토론회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국 칼라TV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사 레디안 두 기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